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파이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것은 저희가 산출물로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한 임무를 완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사실은 상당히 일반적인 인공지능에서, 특히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일반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저희도 파이썬을 가지고 실습을 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파이썬의 가장 핵심적인 문법,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은 기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죠. 네덜란드의 프로그래머인데요. 이 사람이 1989년에 자신의 개인적인 합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작된 것이 이제 파이썬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면서 1991년에 공식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승격이 되면서 발표가 됐고요. 파이썬은 객체지향 고급 언어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이라는 것은 OOP라고 하죠. Object Oriented Program Language라고 하는데, 객체지향은 이제 추상화된 클래스를 가지고 여러 개로 우리가 객체화할 수 있고,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클래스에 있는 속성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언어가 되고요. 특히 고급 언어라는 것은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프리터 기반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인터프리터라는 것은 언어 자체는 저희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스크립트용으로 고급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쓰게 되면 이것을 실행시켜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파이썬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고급 언어 랭귀지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번역기 기반의 언어라고 하는데요. 이 번역기 기반의 언어의 장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것이 실행되는 것은 사실은 인터프리터, 이 번역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이썬의 가장 큰 숙제가 상당히 컴퓨팅 성능이 느리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이썬은 사용자층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을 비롯해서 전문가까지, MIT 학생일지 아니면 구글의 연구원들까지 모두 파이썬을 쓰고 있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다양한 OS 기기를 지원한다라는 것이죠. 즉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 인터프리터가 OS 기기에 설치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시켜주니까 여러 가지 OS 플랫폼 상에서 작동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파이썬의 장점이 이 풍부한 외부 라이브러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앞으로 다룰 넘파이나 판다스나 아니면은 사이클런도 마찬가지고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라는 것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라이브러리 파이썬을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미 검증되고 이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라이브러리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import라는 명령을 써서 불러들이게 되면 거기서 개발된 여러 가지 메소드, 이 펑션들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파이썬 버전은 3.12xx가 되고요. 최신의 버전이 되고, 이 구글이 한동안 이 파이썬을 공식 후원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한 8년 정도인가요? 구글 직원으로서 개발에 참여했고, 여러 가지 구글에서 분석 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이썬이 사용이 됐고요. 이 유튜브도 파이썬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 예를 들면 분석 엔진을 만들게 되면 이것을 저희는 서빙 모델이라고 합니다. 서빙 모델. 그러니까 최종적인 우리가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이 서빙 모델을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플라스크라는 오픈소스나 장고라는 걸 씁니다. 이걸 쓰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요청이 되면 그것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머신러닝 모델 또는 딥러닝 모델이 제대로 동작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러한 오픈소스를 통해서 구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머신러닝 모델이 딥러닝 모델이 있으면 이건 파이썬으로 구현이 있다고 치게 되면 이것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크 또는 장고라는 것이 결합하게 되면 이제 완벽한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GitHub 초키 072로 를 치시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배울 예제들이 다 업로드된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걸 리턴하시게 되면 초키 072로 렉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코드가 나오는데 오늘 배울 파이썬 기본은 파이썬 베이직 첫 번째 나오는 파이썬 베이직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콜랩으로 카피하시게 되면 여기 오프닝 콜랩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코드는 제가 유튜브에 하단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그거를 클릭하셔도 여러분들이 쉽게 카피할 수가 있고 아니면 GitHub 초키 072로 렉처에 들어가셔 갖고 여기 있는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콜렉으로 자동적으로 카피가 됩니다. 자, 먼저 저희가 다룰 내용은 숫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루는 숫자는 인티저하고 정수죠. 정수인 인티저하고 실수인 플롯이라고 하는 두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라는 게 있고요. 이건 정수죠. 뭐 5, -3 이런 것들이 있고 플롯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수입니다. -3.7, 0.5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숫자를 다루는 것은 우리가 사칙연산이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칙연산은 만약에 2 더하기 2는 뭐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50 마이너스 5 곱하기 6 이런 것들은 곱셈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뺄셈이 나중에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게 뭐냐면 인티저끼리 더하고 곱하고 빼고 하는 것들은 인티저가 되기 때문에 결과값이 정수가 나오는데 나눗셈이 돼버리면은 자동적으로 실수로 반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4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5가 아니라 5.0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수학 기호가 있는데 에스터리스크가 2번 나오면 거듭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는 하나가 나오는 게 나누기고 슬래시 2개가 나오면 목만 출력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퍼센티지라는 기호가 나오면 나머지만 출력합니다. 예를 들면은 5에 에스터리스크 2개인 건 5의 제곱이니까 5의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셀을 실행하실 때는 여기에는 이 삼각형을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 셀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Shift 엔터를 누르시거나 또는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도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슬래시는 몫이 되겠죠. 그래서 17 슬래시 3은 뭐가 될까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17 퍼센티지 3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나머지는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수 그 다음에 정수의 사칙연산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언어가 다루는 자료 형태가 논리형 자료가 있습니다. 논리형 자료라는 것은 true냐 false냐 하는 거죠. true냐 아니면은 false냐 이런 것들 true인 경우는 T라고 하고요. false인 것은 F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원 연산은 이제 AND냐, OR냐, 뭐 XOR이냐, not이냐 뭐 이런 것들과 다룰 때 사용되는 자료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논리형 자료는 저희가 true라는 것을 t에 저장을 하고 false라는 것을 f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일단 type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료형이 어떤 건지를 한번 찍어봐라 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예상되는 건 뭐냐면 불리언 클래스다라는 결과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엔드 연산, 논리 연산제 엔드 연산은 뭐냐면 두 개 중에서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되고 나머지는 거짓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t가 true고 그다음에 f가 false이기 때문에 t하고 false의 and 연산은 뭐가 될까요? fal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or 연산은 뭐냐면 둘 중에 모두 false이기 때문에 false고 나머지는 다 true가 된다라는 것이 or 연산이고요. not이라는 건 뭐냐, 부정입니다. 앞에 나와 요거에 대한 부정. 요거에 대한 부정은 false면은 true가 되고 true는 fal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XOR이라는 건데요. not equal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하고 F가 not equal이면 true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결과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이라는 문자열 자료입니다. 저희가 텍스트인 거죠. 텍스트를 입력받게 되면 텍스트를 처리하는 그러한 메소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파이썬에서 잘 발달된 것이 스트링 문자열을 다루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hello라는 이 스트링을 s에다 저장을 하고 첫 번째는 s를 찍게 되면 hello가 찍히겠죠. 두 번째 len이라는 건 뭐냐, length인데요. length라는 일종의 함수인데 length라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자료의 길이를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HELL 오니까 O가 찍히겠네요. capitalize는 뭐냐면 이 맨 앞에 나와 있는 요 캐릭터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그러한 메소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S라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에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 우리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 밑에 나오는 메소드대로 어떤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메소드가 뭐 capitalize, upper, adjust, center, replace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들의 기능이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capitalize인 경우는 이 나와 있는 스트링에 가장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대문자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upper라는 건 뭐냐면 모두 대문자는 대문자,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꿔주는 메소드가 됩니다. adjust라는 건 뭐냐면 일단 10이라는 스페이스를 확보해 놓고 이 스트링을 10 오른쪽에 맞춰서 배열하는 것을 adjust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제가 10이라는 스페이스에 맞춰 놓고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레퍼런스 좌표를 찍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센터라는 메소드는 10이라는 이 공간을 확보해 놓고 hello라는 스트링을 정확하게 가운데에 정렬시키는 메소드가 됩니다. replace라는 건 뭐냐면 L이라고 하는 스펠링을 괄호 열고 이 컴마하고 컴마 사이,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L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괄호 열고 ELL 가로 닫고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립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스트링이 입력되게 되면 빈 공간, 블랭크를 다 없애버리는 것을 저희는 스트립이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료 구조에서요,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입력된 X하고 그 다음에 라벨을 다룰 때 다루는 자료 구조입니다.
리스트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 구조가 리스트인데요. 리스트는 그 대괄호 사이에 쉼표로 요소들을 저장해 놓는 자료 구조가 됩니다. 이 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요소를 리플레이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딜리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펜드 할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팝이라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요소를 우리가 꺼집어내고 일종의 비복원 추출하는 거죠. 비복원 추출하듯이 맨 마지막에 있는 요소를 꺼집어내는 메소드가 되고요. 어펜드는 맨 마지막에다가 새롭게 첨가하는 그런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라는 것은 저희가 요소를 자유자재로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학습 데이터의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리스트라는 것은 많이 쓰이는 것이 벡터로 많이 쓰이죠. 벡터, 즉 학습 데이터 형태로 많이 쓰이는 그러한 자료 구조가 되고요. 자, 그래서 한번 리스트에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 저희가 age라는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억제괄호가 있죠. 대괄호에다가 요소가 10이라는 요소, 43, 29, 16, 25를 저장하게 되면 age라는 리스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하게 되면 age라는 리스트가 완성이 됐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rint age 하게 되면 우리가 정의한 대로 age라는 리스트가 완성이 됨을 확인했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0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소 0번째 요소, 0번째라는 것은 12를 의미합니다. 이게 0번째,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우리가 어레이의 인덱싱을 할 때 0부터 시작을 하죠. 1부터 하지 않고. 그래서 0번째라는 것은 항상 이 어레이의 첫 번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에다가 32를 대치하는 것이죠.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0번째, 원래 12가 있어야 되는데 0번째에다가 우리가 32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업데이트하고 다시 한번 에이지 리스트를 찍게 되면 원래는 12가 있었는데 31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age2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는 67이라는 이거는 뭐가 될까요? 숫자가 아니고요. 67이라는 형태, 그러니까 텍스트 같은 67이라는 형태가 요소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게 51은 숫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 67 하게 되면 이거는 67이라는 모양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숫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age2라는 요소를 리스트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67이라는 요소가 나왔고 52이라는 숫자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리스트를 이렇게 합해 버리면 리스트의 성질입니다. 리스트는 두 개의 리스트를 더하게 되면 각각의 리스트가 합해진 전체 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age라는 리스트에는 저희가 5개의 아이템이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age2라는 리스트에는 저희가 2개의 요소가 있었죠. 그래서 age라는 리스트하고 age2라는 리스트를 합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7개의 요소가 있는 리스트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펜드라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요소가 첨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36이라는 모양의 요소를 첨가하게 되면 age를 한번 찍게 되면 25가 아까는 마지막에 있는데 25 다음에 맨 마지막에 36이라는 형태의 요소가 추가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팝이라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요소를 우리가 비복원으로 추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age2에는 67이라는 모양의 요소하고 51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팝하게 되면 51이 추출이 되겠죠. 그리고 67이라는 것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팝하게 되면 51이 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찍게 되면
비복원이니까 67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딕셔너리인데요. 딕셔너리는 저희가 이 키밸류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키밸류 형태의 자료 구조. 키가 있고 밸류가 있고, 마치 사전에서 저희가 단어가 나오고 뜻이 나오는 것처럼 딕셔너리라는 것이 사전이죠. 그래서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는 앞에 나와 있는 어떤 키값,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저장해야 될 주소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주소에 들어갈 어떤 특정한 값,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딕셔너리 형태의 자료 구조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딕셔너리인 경우에는 표시가 중괄호로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하고 그다음에 컬런하고 밸류가 이렇게 쌍으로 묶여져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주로 많이 쓰이는 메소드인 경우에는 delete, del이라는 것과 아이템이라는 것과 key, value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el1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 텐데요. 딕셔너리는 이제 중괄호로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이 키가 되고요. 키를 말할 때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이 따옴표를 씁니다. 미나라고 있는 키에다가 4098이라는 밸류가 어사인 되고요. 준호라고 있는 키에다가 4139라는 밸류가 어사인 되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죠. tel2라는 딕셔너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딕셔너리를 또는 우리가 명령어를 써서 딕셔너리라는 명령어를 써서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팀이라고 하는 키값에다가 4139를 어사인하겠다라는 거고, 데이빗이라는 키값에다가 4127이라는 밸류를 어사인하겠다라는 뜻이고, 존이라는 키값에다가 4098을 어사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를 만들 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일이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딕셔너리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tel1과 tel2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의미로 두 개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만들었던 미나라는 거에 4098이라는 밸류가 있고, 준호라는 키값에 4139라는 게 있음을 확인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tel2도 팀이라는 것에 4139, 데이빗에 4127, 존이라는 곳에 4098이 저장됨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특히 이건 뭐냐면 미나라고 있는 요 tel1의 딕셔너리 자료에 미나라고 있는 요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를 알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은 키값을 지정하게 되면 미나에 해당하는 밸류를 출력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이 수진이라는 업데이트가 아니라 뭐죠? tel1에는 수진이 없었죠. tel1에는 미나라는 키값, 그다음에 준호라는 키값만 있었는데 나는 새로운 자료가 생겼다. 수진이라는 자료가 생겼고, 수진의 전화번호는 1234다라는 걸 저희가 어펜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tel1 딕셔너리에 수진이라는 자료가 새로 하나 더 첨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게 되면 여기 수진이 첨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경우입니다. 미나라는 전화번호는 원래는 이 4098이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5678로 바꿨단 말이죠. 그리고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확인해 보게 되면 미나라는 전화번호가 4098에서 5678로 바뀜을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준호라는 친구가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준호라는 엔티티를 없애고 싶다 하게 되면 우리가 del이라는 걸 씁니다. del 하게 되면 준호라는 키값과 밸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찍게 되면 준호라는 엔티티는 없어지고 미나하고 수진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메소드 중에서 아이템즈라는 건 뭐냐면 이 키값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키값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아이템즈를 찍게 되면 이
키 값하고 밸류가 나와주죠. 그러니까 딕셔너리 안에 있는 엔티티가 어떤 게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키만 하게 되면 아이템즈는 이제 전체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키라는 것은 밸류는 말고 어떤 키만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키만 쓰게 되면 미나하고 수집만 있다라는 것을 리턴해 줍니다. 자, 그리고 터플이라는 건데요. 이 터플은 이 괄호로 표시가 됩니다. 터플은 이 괄호로 표시가 되고요. 그 터플의 가장 큰 주의사항은 수정이 안 돼요. 터플은 우리가 시초에 이렇게 정해버리면, 요소로 정해버리면 여기 있는 요 요소를 업데이트 한다거나 아니 새로 어펜드 한다거나 아니 팝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가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그래갖고 터플을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는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 변수 같이 한번 결정되면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상수값들을 우리는 터플로 많이 정의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메모라고 하는 터플에다가, 터플은 이제 괄호로 표시하기 때문에 괄호가 있고, 그다음에 요소가 1, 2, 3, 4, 5, 5, 4, 3, 2, 1 헬로라고 우리가 요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메모라고 하는 이 터플 이 자료형은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메모는 우리가 입력된 대로 이렇게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덱싱은 가능해요. 이 터플의 몇 번째 요소를 열람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0번째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열람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새로운 터플을 만들었는데 앞서 만들었던 거하고 다시 또 다른 이 요소죠. 요소. 이거는 리스트란 요소입니다. 리스트란 요소하고 앞에 있던 터플을 섞게 되면, 합하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 메모라고 하는 원래 있던 요 터플이 이 새로운 터플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리스트가 통째로 요소가 됩니다. 요걸 실행하게 되면 메모2라는 새로운 터플이 나오는데 메모2는 앞에서 메모라는 터플하고 리스트라는 터플이 각각 요소로서 만들어진 새로운 터플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말이죠. 터플은 아까 수정을 못한다 그랬는데 이 전체 터플은 우리가 그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메모2가 이 전체 메모2인데 메모2에서 1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두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0번째 요소 1이라는 것이 여기 요소죠. 이 요소 전체를 1, 2, 3, 4, 5라는 리스트를 3이라는 걸로 리플레이스 하고자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에러가 생기겠죠. 에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터플이라는 것은 어사이먼트가 불가능한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에러가 생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요소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요소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자유자재로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지울 수도 있고 어펜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메모2라는 터플에 앞에 1이라는 건 뭐죠? 두 번째 요소죠. 두 번째 요소. 이 두 번째 요소에 첫 번째 요소를 33으로 리플레이스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가능하죠. 왜냐하면 리스트는 언제든지 리플레이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1 대신에 33으로 리플레이스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메모2를 한번 찍어보면 1 대신에 33이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인데요. 세트는 집합이에요. 집합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집합의 특성을 고스란히 원소로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한번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을 우리는 set이라고 정의하고 할 수도 있어요. set 해놓고 요소가 0, 0, 0, 1, 2, 3 해버리면 옛날에 우리가 집합을 할 때 원소가 중복되는 것은 없애버리죠. 하나만 대표로 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0, 0, 0 3개가 있으면 0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네, 리스트인 경우는 어떻죠? 0, 0, 0 자체가 두 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로서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인 리스트는. 근데 세트인 경우에는 000 세 개가 겹치게 되면 원소가 겹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무시하고 대표 하나만 남기는 것이 바로 세트의 기본적인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시면 0 3개가 하나 없어지고 하나만 남겠죠. 보시는 것처럼 하나만 남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트를 만들 때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B라는 것을 미리 세트라고 정의하고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죠. B라는 이 오브젝트는 세트다. 세트라는 자료 구조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중괄호를 통해서 우리가 원소를 만들고 원소 제시법이라고 했죠. 고등학교 때 기억을 되살리면 집합을 만들 때 원소를 일일이 제시해서 만드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복되는 원소가 있죠. 3이 중복이 되고 5가 중복이 되죠. 그러면은 중복되는 것 중에서 하나만 남겨놓고 다 없애는 걸 만들게 되면 B는 1, 3, 4, 5,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소끼리, 그러니까 집합끼리 연산하는 것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not, include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A라는 것이 세트고 B가 세트이기 때문에 요 앰퍼센트라는 건 뭐냐면 교집합이야, 교집합. 그래서 교집합은 뭐냐면 인터1이라고 하게 되면 교집합을 우리가 찍을 수가 있고 또는 그 세트라고 하는 그러한 클래스에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인터섹션 B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얘하고 결과값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앰퍼센드로 해서 교집합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A라는 클래스에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서 B와의 교집합을 구할 수도 있어요. 두 개는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A하고 B의 교집합, A라는 것은 0, 1, 2, 3이었고 B라는 것은 1, 3, 4, 5, 6이기 때문에 교집합은 뭐죠? 1, 3이 되겠죠. 1, 3만 찍힌다. 합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로는 유니온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합집합을 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 유니온으로 한 것하고 정확하게 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걸 실행하게 되면 A와 B의 합집합이 나옴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차집합, A와 B의 차집합은 뭐냐면 A를 구하는데 B의 공통된 것을 빼는 것이죠. A와 B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 A가 바로 차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관적으로 마이너스 하게 되면 차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메소드는 디퍼런스가 됩니다. 그래서 A 디퍼런스 B 하는 것과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하는 정확하게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차집합의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 집합에서 만약에 집합에서 add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집합에다가 8이라는 원소를 첨가하는 거죠. 만약에 add에다가 원래 있던 원소를 첨가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원래 있던 원소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니까 같은 원소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원소가 되면 첨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무브라는 건 뭐냐면 그 원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건데 여기서 리무브하고 그 다음에 이 디스카드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디스카드하고 리무브는 사실은 원소를 제거하는 기능인데 디스카드는 지우는 항목이 없어도 그냥 이 사일런트하게 그냥 집행을 합니다. 없으면은 그냥 없는 걸로, 있으면 지우고. 그런데 리무브 하게 되면 지운 항목이 없으면 에러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멈춰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용도가 있겠죠. 디스카드 하게 되면 나한테 이렇게 방해하지 말고 있으면 지우고 없으면 그냥 끝내라 할 때는 디스카드 쓰시면 되고 없다면 나한테 알려줘. 에러 메시지를 만들어줘 할 때는 리무브를 쓰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8이라는 것을 넣고요. 일단 저희가 리무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리무브 했기 때문에 없는 상태잖아요. 8을 우리가 넣고 그 다음에 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디스카드 하게 되면 얘는 조용히 끝나게 되지만 리무브 하게 되면 아니 없는데 지우라 하니까 에러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죠. 한번 실행해 보게 되면
자, 먼저 원래 있던 A라는 것은 0, 1, 2, 3이라는 요소만 있었는데 8을 넣게 되면 이렇게 새롭게 A 세트가 되고 집합이 되고 여기서 이 리무브를 통해 갖고 8을 지웠어요. 8을 지운 것이 바로 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스카드 하게 되면 그냥 뭐 없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끝납니다. 근데 리무브 하게 되면 얘가 8이 없는데 왜 지우라고 하느냐 라고 여기 에러가 생겨요. 보시는 것처럼 지운 항목이 키 에러가 있죠. 8번 여기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파이썬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if문, 제어문이죠. if문, for문. for문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쓰이는 게 저희가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이 학습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습 과정이 for로 돼 있어요. for로 돼 있고 예를 들면 뭐 100번 에폭을 돌아라 아니면은 뭐 100번 이터레이션 해라 이런 식으로 for가 돼 있고 중간중간만에 저희가 이 판정을 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뭐 스탑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밸리데이션 에러가 학습 에러보다 클 때는 스탑을 해라. 뭐 이럴 때는 이제 조건문을 달겠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if하고 for입니다. if문을 보게 되면 먼저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인터랙티브하게 컴퓨터하고 사용자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유저 인터페이스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이걸 찍게 되면 이걸 일단 찍게 되면 인풋하게 되면 제가 화면상에다가 인풋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X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인트라는 건 뭐냐면 인티저입니다. 인티저라는 것을 제가 입력하게 되면 X에 저장이 되고 그 X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제가 뭐 15, 14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4가 X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조건문이죠. X가 20보다 작으면 티네이저니까 인생을 즐겨라. 그 다음에 X가 30이면 이제는 열심히 일할 때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게 찍히고요. 그 다음에 나이입니다. 나이를 입력하게 되면 6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족을 보살펴야 되겠죠. 가족을 보살피고 너 자신도 보살피는 시간이 될 거고 60이 넘으면 환갑이 넘으면 이제는 이제 베풀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거 있다고 치면 아까 제가 입력을 14로 입력을 했죠. 그러면 티네이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20보다 작으니까 이런 게 나오겠죠. 만약에 제가 뭐 75 사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제가 75라고 입력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if고요. 이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파이썬이라는 거는 이 다른 랭귀지하고 달리 이 조건문에 해당하는 것을 감싸주는 그 페렌티시스라고 해서 괄호가 없어요. 요 if에 해당하는 것을 괄호 묶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파이썬은 말이죠. 파이썬은 인덴트로 구별합니다. 같은 패러그래프는 인덴트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인덴트가 같으면 여기 나와 인덴트라는 거는 첫 번째 주고 또 뭐 네 번째까지 떨어져 있는 게 같이 있게 되면 얘는 같은 패러그래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에러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프린트 있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를 같은 인덴트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떨어져 있죠.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해갖고 프린트 be careful indent 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입력을 뭐 12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인덴트가 같다는 얘기는 요게 같은 패러그래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프린트라는 것이 같은 패러그래프로 묶여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모르고 이게 몇 칸 더 밀렸어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에러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이런 에러가 생겨요. unexpected indent라고 해서 안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맞춰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같은 레벨의
명령어라고 하게 되면 같은 수의 인덴트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 if라는 것이 한 칸 밀리게 되면 뭐가 될까요? 같은 레벨이 아닌 거예요. if하고 elif가 나와야 되는데 얘하고는 같은 레벨이어야 되는데 인덴트가 안 맞으니까 에러가 생기는 거죠. 요거를 조심하시라. 그래서 인덴트라는 것은 파이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간과하기 쉬운 건데, 같은 인덴트를 공유한다는 것은 같은 패러그래프, 같은 수준의 그 명령어 셋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for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머신러닝 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법이죠. 그래서 학습을 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for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리스트에다가 이 애니멀이라는 리스트에다가 타이거, 닭, 엘리펀트라는 거를 저희가 저장을 해놓고요. 애니멀이라는 리스트의 개수만큼 반복하는 거예요, for를. 그래서 파이썬에서 나오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인데, 애니멀스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 수만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W는 뭐냐면 애니멀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각각 요소를 하나씩 넘겨받아서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애니멀이라는 요소의 개수만큼 3번 반복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렌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렌이라는 것은 랭스입니다. W라는 단어의 랭스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벌어지냐면 애니멀스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타이거를 넘겨받았고 W를 받아서 타이거를 찍고 W죠. W를 찍고 그 다음에 타이거의 랭스가 몇 개죠? 스펠링이 5개죠. 5개를 찍고, 두 번째는 닭이라는 거를 넘겨받아서 W로 넘겨받아서 W를 찍고, 그 다음에 닭의 스펠링의 개수는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엘리펀트는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되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하냐면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트레인 데이터가 리스트로 있어요. 리스트로 있으면은 예를 들면 데이터 1, 데이터 2, 점점점 뭐 데이터 n까지 있다고 치면, 요거를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를 여기다가 놓고 루프 돌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요 데이터가, 첫 번째 데이터가 빠져나와 갖고 요 학습 모델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데이터가 빠져나와 갖고 학습 모델에 입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for loop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일반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리스트에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리스트 안에 모든 데이터가 for loop을 돌면서 하나씩 빠져나와서 우리 모델에 이 W 데이터가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리설트를 찍게 되는 거죠. 그럼 리설트를 가지고 목표 값하고 비교한 다음에 에러를 구하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저희가 for loop을 돌릴 때 반복되는 횟수를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몇 번째 도는 건지.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뭐 여기에다 카운트라는 걸 달아갖고, 카운트 뭐 옛날에는 이랬죠. 옛날에는 여기다가 뭐 카운트라는 걸 달고 반복될 때마다 뭐 카운트 1 하나씩 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를 찍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뉴머레이스 뭐냐면 애니멀즈라는 리스트에 있는 그 요소를 하나씩 꺼집어내서 돌리는데, i라는 건 뭐냐면 반복되는 횟수예요. 이뮤레이트 반복이 되면 반복되는 횟수를 i라는 것으로 자동으로 찍게.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이 i라는 것이 없어갖고 이 카운트라는 거를 따로 뭐 설정해서 쓰긴 했는데, 이 파이썬에서는 이게 편한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바로 이터레이션의 과정이 i를 통해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그 레인지, 만약에 우리가 그냥 횟수만큼 반복할 때는 레인지라는 걸 써요. 레인지라는 걸 해서 5라는 레인지를 하게 되면 0부터 4까지 반복해서 하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만약에 우리 회수를 한다면 100부터 하고 싶다, 예를 들면 뭐 10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10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인지에 0부터 9까지 돌게 되겠죠. 이렇게 돌게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그 숫자를 만들어 놓고 돌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성큼성큼 점프해 가서 할 때도 있죠. 0부터 10까지 하는데 3만큼 뛰어가면서, 예를 들면 이만큼 뛰어가면서 해라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스타팅 포인트가 되고 얘는 엔드 포인트가 되고, 2라는 것은 이 간격이 되겠죠. 스텝 사이즈. 실행하게 되면 일시적 점프해 가면서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함수인데요.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능들을 저희가 함수로서 정의해 갖고 쓸 수 있어요. 더 복잡한 것은 이제 클래스를 할 수도 있고, 간단한 것은 이제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함수는 이제 그 define을 써서 함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add라는 함수를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유저가 자기만의 함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define이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인자가 들어가겠죠. 파라미터를 명시하게 되면, 저희가 이 함수가 완성이 되면 이 파라미터에다가 원하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 리턴 값을 하겠죠. 그래서 add라는 함수는 a와 b를 넘겨받으면 두 개 더한 다음에 리턴하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론은 뭐냐면, 그걸 디폴트라고 합니다. 이 디폴트라는 건 뭐냐면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그래갖고 만약에 뭐 유저가 이 b값을 까먹었다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정의가 없으면 이 기본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정하고, 이렇게 함수를 정하면 이제 그 디파인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자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하나만 들어, 원래 두 개를 넣어야 되는 하나만 있죠. 이거는 뭐냐면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디폴트 값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는 4를 리턴을 할 테고요. 또는 디폴트 값이 있지만 나는 b가 이 케이스인 경우에 4야라고 하게 되면, 얘는 디폴트를 무시하고 이 4를 존중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b에다가 나는 아주 확실하게 확인 사살하는 거죠. 딴 것도 아니고 b에다가 나는 4라는 걸 쓸 거야 하게 되면 위식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with라는 구문인데요. with라는 구문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이 문법이에요. with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파일 읽기 쓰기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일이라는 거는 일종의 리소스를 우리가 occupy 하는 거잖아요. 리소스를 우리 할당받는 건데, 리소스라는 것이 만약에 반환이 안 되면, 시스템이 반환이 안 되면 모든 작업들이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픈하게 되고 클로즈라는 것이 항상 쌍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것을 오픈해 갖고 쓰게 되면, 다 쓰면은 클로즈 해 갖고 이 리소스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쌍으로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픈해 놓고 클로즈를 까먹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일종의 버그예요. 그래서 얘가 돌아가는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얘가 잡아놓은 리소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with를 쓰게 되면, with가 끝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클로즈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with입니다. 따라서 input, read, write 할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 파일을 쓰려고 할 때 오픈이라는 거를 써서 우리가 리소스를 확보를 하죠. 그래서 나는 테스트 텍스트라는 파일을 만들 거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포맷은 W 포맷이에요. 라이트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이 오브젝트를 F라고 제가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F 라이트 한 다음에 이 컨텐츠를 쓰게 되면, 지금은 파이썬 연습 중이라는 것이 테스트 txt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또 끝내버리면
자동적으로 오픈하고 클로즈가 쌍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실행하기 전에 옆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우리가 다루는 콜랩에서 이 코드가 이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패스입니다. 요 디렉토리를 이제 기본적인 패스로 쓰고 있는데 아무 파일도 없죠. 아무 파일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이제 즉각적으로 떠야 되는데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이 컨텐츠가 저희가 쓰는 홈 디렉토리예요. 이 컨텐츠 가게 되면 요 테스트 tx가 생겼죠. 요 클릭하시게 되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파일이 생겼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드를 하고 싶단 말이죠. 요 파일을 읽어서 리드한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디폴트, 우리가 오픈하게 되면 패스를 정의하지 않으면 패스의 디폴트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콜랩 환경에서는 이 컨텐츠가 바로 홈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있는 홈 디렉토리에 테스트 tx를 읽어 드린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문장을 읽게 되면 아까 저희가 썼던 요 내용이 찍히게 되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요 셀들은 요 하나하나가 셀이었죠. 명령어 셀인데 요 셀들은 이 인터랙티브 파이썬 노트북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파일을 본다거나 아니면 change 디렉토리 한다거나 아니면은 현재 워킹 디렉토리가 뭔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즉 유닉스 또는 리눅스 커맨드를 쓸 필요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셀에서 느낌표를 쓰고 여기 나와 있는 유닉스 커맨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ls라는 거는 리스트라는 건데 현재 디렉토리에 어떤 게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커맨드인데 이걸 하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알 수가 있고요. pwd는 뭐냐면 present working directory를 의미합니다. 현재 내 이 프롬프트가 있는 곳에서의 패스가 뭐냐, 디렉토리가 뭐냐를 알고 싶을 때 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느낌표 다음에 나오는 커맨드는 일반적으로 리눅스 또는 유닉스 커맨드예요. 그래서 이 리눅스 커맨드를 우리가 요 셀 안에서 작동을 시킬 때는 여기 느낌표를 타고 그 다음에 명령을 치면 된다 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우리가 나중에 파이썬 가지고 모델을 만들 텐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모델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차차 모델을 만들면서 또 필요한 기능들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